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오늘 시장이 시원스럽게 폭등했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정부가 네. 탄생하고 네. 올해 이번 정부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발은 사실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책 단위의 좀 수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정책주들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죠? 네. 요즘 대형주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저는 대형주 하니까 좋아요. 중소형주 하는 사람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잘 비중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단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가, 궁금한 거 이제 써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는 범위나 최대한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날 코스피가 2,770왔고 71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올랐고 더대서 이제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 아닌가. 저는 아주 강세를 이미 이제 예상했는데 2주 전에도 질러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은 지금 이제 급등하니까 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좀 이번 여론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긍정적이죠. 지금은 긍정적으로 안 보기가 힘들 정도로 워낙 좋은 시장인데 사실 저는 이런 측면들이 좀 적용이 됐다라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증시만 유독 안 좋았어요. 맞아요. 거기에는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정책 단위 또 정치 리스크가 좀 많이 부각이 되었던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한 만회 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오늘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만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과정을 우리 증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증시에 밸류업을 하겠다라는 좀 구체화된 정책들이 대선 기간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실제로 당선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인데 상법 개정부터 해서 증시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사실 작년으로 돌이켜보면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이야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할 텐데 기대감은 좀 왕창 들어온 시장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라고 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밸류 할 때 믿지도 않고 관련주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주식을 잘 아는 이제 대통령이 나섰으니까 그리고 핵심을 다 찔렀습니다. 이 상법 개정하면서 보면 주주 친화적으로 바꿔갔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재벌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도 경영 때문에 자수 소각을 잘 안 하고 물론 삼성전자라든 현대일은 잘하지만 일반 대다수 기업들은 이제 유보율도 많이 쌓아놓고 자사주도 해놓고도 자기들 경영권을 갖고 있으니까 주주가 이익을 못 버는 그럼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든지 자산 소각을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금 관계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꿔버리면 많이 이제 주주 친화를 바뀌면 이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저평가돼 있고 이익을 내는데도 배당도 적게 주고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우리 재벌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기본적으로 2배 정도는 올라가야 우리 투자자들이 좀 장기 투자해도 배당도 받고 아니면 수익도 내고 이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일본이 과거 20년 동안 경제가 안 좋다가 주가는 2012년부터 주식이 지수가 4배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밸류업을 이제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서 돈도 정부에서 엄청나게 풀어서 주식시장에 또 쏟아부었고 우리도 그러면 밸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AI 펀드 이야기했듯이 수십조 AI 펀드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실질적으로 이제 해주고 같이 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해서 이제 시장에 돈을 주식시장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세제 혜택도 많이 준다든지 장기적으로 보험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보험 10년 비과세, 7년 비과세 했듯이 이제 물론 현재는 비과세 장기적 과세 주식도 될 걸로 보이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바꾸면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한 1조 정도 사줬거든요. 그럼 외국인도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5월부터 계속 뭐 강세장을 보고 대형주 장세다. 오늘 간 주식이 보면 반도체주도 대형주 오래 들어가고 중소형주는 덜 올랐거든요. 관련된 별로 있는 것도. 그럼 가는 것만 또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여름장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해야만 소외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되지 않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지금 돈을 수익을 내기 가장 좋은 것은 특히 뭐 레버리지 쓰는 분들은 지금 정권업이 다 정권주의가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단 뭐 하시죠? 네, 진단은 제가 먼저 좀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매수문입니다. 칩셋 미디어. 차트도 좋아 보이고, 칩 관련도 괜찮아 보이는데 의견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근데 그 설계 중에서도 칩셋 미디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레거시 단위, 또 자동차용 반도체 칩이 비중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분야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매출 비중이 중국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국향 반도체 분위기는 많이 살아나고 있는 구조고 그렇다 보니까 레거시 종목들 중에서도 저점 잡고 턴어라운드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진단을 출발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설계 단위예요. 그러니까 설계 기업들은 실제로 매출을 열고 보면 그다지 좋은 기업들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이제 설계 기업들이 아직은 각광받을 단계라고 좀 판단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형성되지 않는 측면들도 있는 건데 칩셋 미디어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을 가지고 부각을 받는 이런 형태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테마가 형성된다라거나 키워드 반도체들이 움직일 때 같이 가는 대표적으로 CXL이라든지 설계 단위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키워드들 같은 경우, 소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AD테크부터 해서 뭐 코아시아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들이 부각을 받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칩셋 미디어가 좋아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반도체 전체가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칩셋 미디어가 사이에서 부각받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류, 우리가 강을 보면은 본 강이 있고 사이드에 있는 게 있잖아요. 나무를 봐도 기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뭇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예를 들어 지금 매수를 한다라면 증시가 전방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조를 띄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면 저는 차라리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도 오늘 긍정적인 코멘트가 정부에서 나왔고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 메인이 되는 종목들이 좀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메인이 되는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일 좋았던 게 이제 SK 하이닉스 양이었죠. 레거시 쪽에서는 리노공업이 좋았습니다. 소켓이 좋았죠. 차트만 딱 놓고 보더라도 비교를 딱 해볼게요. 상승폭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단순 우리가 차트 분석할 때 캔들만 보더라도 제자리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칩셋 미디어와 SK 하이닉스처럼 그동안 못 뚫던 데를 세게 올라간 형태, 리노공업처럼 그동안 홀딩돼 있다가 올라가는 형태. 시장의 분석 또한 선발대가 우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관심 두실 거면 이미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수급 단위로 부각을 못 받았던 HBM 단 종목들이 훨씬 더 좀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될 거는 일반 소부장들 중에서 수출 데이터가 먼저 올라오고 있는 소재 단위 기업들이 전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쪽을 타겟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칩셋 미디어도 결국에는 반도체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올라가게 되겠지만 전반적인 상승했을 때의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상승률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그런 측면들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매출 단위가 아니고 테마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본류가 되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타겟하는 게 좀 좋아 보여서 칩셋 미디어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관점을 돌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오그랜님께서 안녕하세요. 하나솔루션 33,450원 40% 진단 부탁드리네요. 하나솔루션 제가 올해 여러 차례 이제 단기적 목표가고 해서 몇 번 진단 히든카드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5월 20일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게 급락했죠. 여기서
이제 5월 20일부터 IRF법 뭐 폐지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솔루션은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2만 원 뭐 내외에서 계속 16,000원, 2만 원대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올해 중기 중장기가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28,000원, 2만 원대 목표가 와서 다시 또 한 번 또 추천해 드렸는데 급락했습니다. 그럼 이 급락했을 때는 사실은 뭐 IR법 이런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그게 큰 하나솔루션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솔라시티 대규모 공장이 가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업종은 중국의 어떤 싼 자재라든지 세리라 이런 쪽이 때문에 피해를 본 거지 뭐 보조금 아무리 줘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관세 정책 이런 걸 보면 동남아 부품을 많이 쓰지만 거기도 관세 많이 붙어서 실제로 일괄 체제를 갖고 있는 하나솔루 미국 내에서 태양광이 지금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앞으로 원자력도 같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지금 미국 1등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고성장은 실적 성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은 추세적으로 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시청자분이 지금 3만 산 것은 최근에만 내려와서 산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번 이제 새 정부가 이렇게 민주당이 들어서면 태양광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는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하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뭐 지원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일시적인 거였지 구조적으로는 성장을 못했고요. 뭐 중국 때문에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것은 매출이나 여러 가지 기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큰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려면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하고 뭐 원자력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제 태양광이 훨씬 더 사실은 작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미국에 이렇게 보면 먼저 빨리 이제 구조적 전기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부라도 태양광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원자로도 가고 뭐 기존 전기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빠진 것을 기관들이 그냥 때려서 그렇습니다. 이익 실현을 여기 4월부터 급등하니까 기관이 이제 4만 원 와서 그냥 바로 목표가 바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하루에 이제 160만 주, 240만 주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주식이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관들 원래 하나솔루션은 추세적으로 갈 때 한 기관들의 사주주로 갔거든요. 그 이번에는 어떤 뭐 그 폐지 때문에 거기들한테 이익 실현한 거예요. 수급 때문에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요. 업황 전망은 당연히 우상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전망 우상향한다는 것은 이렇게 만약 공매도 때 여러 가지 했다 그러면 차익 실현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업종이 좋아질 때는 기관 다시 위에서 사줘야 되겠는데 한매수가 들어오고 쇼크만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4만 원대 안착은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럼 4만 이상 갔을 때 오히려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단기적 목표가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단기적 목표가는 36,000원 정도 이렇게 목표가고요. 그럼 다시 또 내려와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시 뭐 단기적으로 사신 분은 36,000원 정도 내외 가면 뭐 비중을 줄였고 지금 40% 비중을 샀다는 것은 내 눈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살 때는 여기서 비중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추가로 갈 때 그럼 계속 올해부터 봤으면 항상 주식은 밑에서 비중을 집중하고 위에서 할 때 비중을 뭐 30% 이내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지금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가격이니까 아마 내일 정도라도 언제든지 상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격이 올라가면 뭐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고 한 20% 정도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 전화 연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재룡건설요. 계룡건설 얼마의 비중 얼마나 되실까요? 21,000원에 10%요. 혹시 어떤 내용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워낙 뭐 건설 쪽이 네. 사실 지금 경기에 비해서는 안 올라가는데 네. 또 생각보다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현대건설이 뭐니 해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투자를 해봤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요거 한 얼마 정도까지 단기로 보면은 얼마 정도까지 제가 가져가야 되나 해가지고요. 단기로 얼마요? 네네. 자, 일단은 제가 드리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건설주들이 요즘 잘 올라간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 주셨는데, 올라가는 형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이야기 주셨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원전 이제 EPC 들어가는 형태들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원전주들이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구조인 건데, 계룡건설은 움직이는 형태가 좀 다르죠. 이제 원전이랑은 상관이 없고, 실제로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세종시 이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부각받고 있었고, 그 부각으로 인해서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좀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발생한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급등이에요, 단기간 안에. 테마가 좀 세게 들어왔어요. 왜? 대선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뜨거울 때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 파스, 제가 네모칸 친 구간 있죠? 이런 데서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다렸다가 다음 부각 받을 때 잡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기다려 볼만한 영역에서 들어가셨다라는 일단 판단이 됩니다. 세종시 추진, 그러니까 세종시에, 새 정부를 건설하는, 또 수도를 이전하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 오늘부터 출발한 정부 같은 경우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 그러니까 여당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회 의석 또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에서 들어가셨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비싼 기업이다, 안 비싼 기업이다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퍼가 있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PBR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저 PBR 주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주사라든지 시장에서 평가.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한 배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사버린 다음에 청산시켜버려도 수익이 남아버리는 이런 구조인 기이한 형태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기업들, 지주사나 금융주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처럼 저 PBR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계룡건설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PBR 기준 지금 한 0.2배 정도 돼요. 굉장히 싼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도 그래요. 그만큼 재무구조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실제로 공공주택 관련해서 이제 LH에서 발주를 넣었을 때 보통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충남 충북권에서 계룡건설이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지금 잘하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성과로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종시 관련 테마가 좀 불었을 때, 그리고 정책 수혜가 불었을 때 수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점쳐진 거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좀 기다리는 영역으로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오늘자로 보더라도 정책 수혜주들 중에서 AI라든지 반도체처럼 구체화된 안건들이 나온 것들 같은 경우는 오늘 위로 쐈죠. 대표적으로 LLM 종목들이라든지 또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을 위로 쐈는데, 실제로 인물주라든지 또 친환경 관련주들, 삼육물산 같은 종목들은 또 하방으로 압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정책주들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아무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약간은 후순위에 있어요. 우선순위 정책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로 AI에 대한 추진, 그리고 그 이후 레벨 추진될 때마다 다음 순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비중을 좀 쪼개서 담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한 번에 아마 이번 주에 사신 것 같은데, 한 번에 10%씩 들어가는 건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각받을 때 순환매의 방식을 띠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비중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뭐 고점에서 물려가신 건 아니고 지금 레벨에서 좀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두시기에 지금 여기서 더 사지 마세요. 차라리 아예 이게 19,000원 이탈하고 한 18,500원 정도 레벨 오면은 한 번 정도 더 사실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순환매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 주는 거래일이 많이 없죠. 다음 주도 정책 테마가 한번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입니다. 실제로 정책주들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상방으로 움직이면 얘는 한번 수익 실현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 저 PBR 종목이니까 위로 쭉쭉쭉 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저 PBR 종목 중에서
건설주들은 약간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 후순위 타겟이 돼서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는 겁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단기로 보실 거면은 저는 이 24,000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수익 실현하고 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간 3개 이야기 드렸어요. 매수하신 구간, 추가 매수 구간, 그리고 단기 익절 구간 이렇게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시면 야인시대 통해서 질문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이경하님께서 안녕하세요. 다우기술 26,500원 비중 10%예요. 오래 물려 있었는데 매도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전했네요. 21년도 사서 이렇게 계속 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1년도니까 지금 거의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그냥 세월이 그냥 온 거죠. 비중 10%인데 4년 동안 내가 공부를 좀 했다면 이게 왜 내가 몰렸는지 다우기술을 그다음 다우기술 회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아니면 재무제표 보는 건 어렵다 치면 최소한 편남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 어디 자회사가 있고 이 회사에 뭐 하는 회사인지를 다 분석해 놨으면 나는 기회 오면 다른 주식을 계속 요거 물렸다고 갖고 있고 이익 날 때까지 본전을 갖고 있고 다른 주식을 또 사고 10% 샀으니까 종목이 10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주식을 사지 말고 요것을 분석해서 회사가 괜찮고 앞으로 성장도 하고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더 사야 되는 거죠. 기회가 오면. 그럼 현금을 놔두고 기회 오면 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물 타는 거죠. 그 물 타니까 이제 단가도 낮추기 시작하고 이건 그럼 장기 투자 될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가도 내가 그냥 갖고 있다 본전은 간판 이걸 가면 세월만 가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돼. 그럼 뭐 요번에 또 이익이 나서 잠깐 나왔어요. 그럼 또 다른 주식 살 거 아니에요. 또 장로 또 물려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흘러도.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게 그거예요. 보시면 이 다우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키움증권 뭐 회사잖아요. 자회사가 다우기술 자회사 키움증권이에요. 그럼 키움증권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이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다우기술 저축은행하고 자산운용 있으니까 키움에 그러면 자산운용은 금융 서비스를 하네. 얘들 매출의 97.5% 금융 서비스예요. 그럼 키움이 잘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키움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왜 해외 정권 서비스를 하니까 키움에 가면 해외 매우 나스닥이고 또 개인들이 엄청나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또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이 또 개장됐잖아요. 3월부터. 그러면 작년에 키움이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넥스트 트레이드도 되고 외해 주식도 거래 잘 되니까 그럼 키움하고 점유율이 키움이랑 지금 국내는 뭐 키움이 1등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온라인에서 AI 하게 되면 더 해외 시장도 계속해서 더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축하는 거 다우기술은 이 해외 시장으로 뭐 해외 나스닥 거래소 말고도 저 유럽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구축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또 솔루션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매출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회사가 좋아지면 당연히 연결 기준은 좋은 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 대한 공부. 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 사업이 앞으로 어떨지 공부하고 앞으로 성장한다면 폭락했을 때 주식을 왕창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래서 한두 종목 압축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주식을 많이 사는 게 여러 종목 사야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회사는 24년도에요. 24년도에 매출액이 18%나 뛰었고 영업이익이 83%나 뛰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산이 나왔는데 3월에 나왔는데 왜 3월에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트를 그동안 4년 동안 몰려서 차트를 공부했다면 차트를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주식은 그냥 눈 감고 해도 키움이 성장하니까 이게 놓아져요. 그죠? 그럼 폭락감 사면 당연히 먹는 거예요. 이게 가치 평가해서 주식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주식은 늘 그러잖아요. 17,000 오면 그냥 27,000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이? 내려오면 올라갔는데요. 그럼 여기 내려왔을 때 올라갈 거 생각하고 1년 보고 1년 여기 오면 얼마 안 걸려요. 보세요. 18년도, 20년도. 그럼 20년도에서 23년도 잠깐 올라가고 여기 한 번씩 1년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키움민증 올해 실적이 작년에 그렇게 좋았는데 올해도 실적이 더 좋아진대.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시장이 생겼으니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주식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여기 17,000원, 18,000원 왔을 때 지금 여기 21년도 사가지고 여기 사가지고 물렸잖아요. 이거 초보자니까 물렸겠죠. 지금 이제 오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엄청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평가돼 있는데 이제 정권주 시대가 오면 이 주식은 키움증권을 다우 주식에서도 같이 수혜를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돌파하는 거예요. 이거 돌파하는 거예요. 이것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자, 그러면 주식은 지금 여기 35,000원이에요. 35,800원. 그럼 이 근처는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본전 왔으니까 팔고 싶은데 팔면 물려요. 다른 걸로 사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이걸 들고 가야 됩니다. 손절가를 정해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 뭐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저평가돼 있지만 그러면 이 35,000원, 그 다음 44,000원을 돌파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42,000원을 목표가로 드립니다. 1년 목표가입니다. 그러면 26,000사가 42,000이니까 뭐 수익이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연봉 차트로 급등하기 시작해도 아직 멀었어요. 내년에도 급등할 거로 보여요. 그래서 정권주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5월부터. 그럼 5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주식을 기본적으로 배우면 하락이 이 손가락 3개만 세면 난 주식 잘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29,721년도. 그러면 하락이 완료되려면 파동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하락이 완료됐어요. 아무 때나 사면 그냥 먹어요. 눈 감고 있어도 먹습니다. 자, 그러면 18,000점 따보는 기분 갑니다. 그러면 35,000 기분 가는데 그러면 저는 목표가를 좀 더 높여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높이는 지금 정권주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표가 42,000 드린 건 거기고요. 지금 아직 월봉으로 매도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월봉으로 매도가 나올 때 갈 때 있잖아요. 음봉이 반드시 떠야 돼요. 그럼 월봉 차트를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차트를. 그러면 음봉이 뜨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팔면 됩니다. 지금 팔아야 될 이유 없어요. 가일 건 처음이니까. 처음이고 조정받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42,000 목표가고 단기 손절가는 24,000원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24,000원 지금 27,000원인데 또 손해보고 손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24,000 손절은 최악의 보는 거 위로 보고 가시는 거지. 이걸 그럼 만약에 난 불안하다. 또 물리면 난 못 가져가. 그러면 지금부터 일봉을 보고 팔 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봉은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급등하면 이 장대 양봉이 나와서 급등하잖아요. 한 10% 그러면 32,000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 걸로 보이니까 저는 단기 목표가 32,000, 1년 목표가 42,000, 손절가 24,000 드릴 테니까 현재는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문의 주셨고요. M디바이스 1,950원에 15% 월요일에 샀습니다.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일단 M디바이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 3월에 상장한 신규주입니다. 주요 이제 스토리지 기업이죠. 그러니까 SSD가 주력인 기업이고 주력 매출이 이제 중국향이다 보니까 중국 메모리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앞으로 수혜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먼저 이야기 드렸지만 신규주예요. 사실 이런 신규주들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업황이라든지 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실제 매출 동향이라든지 이런 숫자 찍히는 것과 별개로 수급의 영향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규주들은. 왜요? 이제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오버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버행이라는 거는 이제 신규 이후에 그러니까 신규 상장 이후에 추가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순차적으로 풀려요. 처음엔 제한을 시킵니다만 순차적으로 풀리게 되어져 있는 구조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형태로 풀려나가는데 지금 이제 상장한 지 3개월 차죠. 이런 구조면은 특징이 이제 앞으로 오버행이 나오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기업은 지금 질문 주신 게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윙 이상의 기간 투자를 어느 정도 바라보고 계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기간 투자할 수 있을까요가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반대로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굳이 숫자 찍히고 있고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버행 이슈가 있고 수급에 의해서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정해질 수 있는 신규주를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좀 리스키하다라고 봐요.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작업이고요. 그럼 그렇다면 M디바이스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국내는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향인데 메모리향 기업들 좋은 실적을 지금부터 찍고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M디바이스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점은 저가에 잘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 중이긴 합니다만 저는 차라리 이런 기업, M디바이스가 안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아닌데 시총도 1,000억밖에 안 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높은 단계에서 모아가는 그 전략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 쪽으로 노선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오늘 방송 출발할 때도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반도체 종목들 오늘 슬슬 움직이죠.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들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반도체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쪽 중에 안 움직인 쪽이 나아 보여요. 그래서 굳이 M디바이스 선택할 필요는 따로 없겠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반도체 지금 메모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중에서 리스크한 놈을 고를 거냐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애를 고를 거냐를 판단했을 때 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애를 고르는 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하시기에는 유리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짓자라면 M디바이스 말고 다른 반도체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는 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으로 판단하신 게 아니고 좀 수급이나라든지 또 테마 색깔, 그러니까 시장 수급에 연동되어서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바라보고 계신 거라면 정책 수혜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정책 수혜주 보시려면 아까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 주셨지만 무조건적으로 손절가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지금 MI PARK님께서 동진 세미캠 29,500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진 세미캠이 28,400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사다고 지금 반도체 대다수 이렇게 딱 이제 어떤 썸네일 같은 거 보면 요 영상에 2차 전지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거다 많이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노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아니다. 반도체 중에도 대형주만 간다. 이 장이 그때가 옛날에 2007년도가 그랬거든요. 정권주는 잘 가고 있었어요. 정권 업종은. 그리고 반도체가 안 갔어요. 그럼 지금도 비슷한 건데 왜 반도체가 안 갈까요?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1% 이렇게 내려오는 그 상태에서 회복을 시킨다 하지만 추경 정도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새 정부의 추경을 뭐 총 합쳐서 30 몇 조 되더라 그걸로는 쉽지는 않아요. 단기 급한 건 불을 끄지만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최소한 뭐 50조 100조 이렇게 풀어야만 확 살아날 수 있지. 안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중국은 지금 뭐 금리도 뭐 거의 1%대로 이하로 0%대 와 있는 정도 생산 물가지수도 안 좋고요. 다 중국이 안 좋은 우리도 같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무역 분쟁가 있으니까 이게 쉽게 해서 못 살아난 거죠. 경기가. 그러면 반도체가 다 안 가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런데 지금 대형주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갈 수 있냐면 이건 외국인 수급이 파란 건 외국인 수급 들어오니까 그런 거고요. 나머지 중소형 반도체는 거의 이번 장에서 선물이 안 간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 반도체가 5% 이상은 잘 얻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뭐 4, 5%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동지심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발포제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자재료 쪽에 강감액 우리나라 대만에 나가지만 이 전체가 우리께 쉽지 국내가 매출이 해외보다 국내 좀 더 많은데 국내가 안 좋아서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 주식이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간 적이 잘 없잖아, 20년. 그죠? 그래서 기간만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새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서 간다고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22평선에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2평선 33,000인데 목표가 가면 근데 그보다도 이제 저는 31,5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보더라도 그렇고요. 단기로 보면 여기 122평선이나 62평선인데 여기 3만 원 초반이 지금 거래가 적은 상태잖아요. 요 거래 실리고 나서 음봉 주고 나서 이걸 못 가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도 거의 거래가 없는 그러면 오히려 밑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장이 좋아도 지금 제가 그랬죠. 지수는 막 70포인트 가는데 대다수 중소형주가 잘 안 가요. 지금은 들어오는 돈은 외국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개인은 이미 2차 전지에 다 물려있는 상태라서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변주를 갖고 있으면 소외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목표가 가면 파는 것보다 본전이 29,100원이니까 본전 가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결론 낸다면 저는 29,100원인 22평선이 29,1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을 깨면 안 되니까 27,500원 손절가 드리고요. 빠져나오시라. 이 매물이 많은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거래가 실려야 되죠. 즉 에너지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제3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 다른 사람 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77,000원에 비중 15%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한번 봅시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생산기업입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거의 뭐 회사명이랑 하는 일이 똑같아요. 화장품 제조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유통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피부 미용 기업들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추천했던 기업들 중에 APR이라든지 실리콘투 같은 기업들 또 VT라는 기업들은 신고가 랠리를 가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신고가 랠리를 아직은 못 갑니다. 왜 그런 형태일까요? 대체적으로 매출량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가 중요하고 실제로 작년에 2024년 화장품이 역대 최고 수출을 달성했다 하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조상 보게 되면 대부분이 미국향 매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어디 타겟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 타겟의 매출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같은 소비재 중에서도 소외되는 화장품들이 있고 또 소외되는 소비재들이 있고 올라가고 있는 소비재들이 있는 건데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냐면 어디향 매출이 주력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봐도 알겠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작년 초반기부터 해서 한 7, 8월 정도 보게 되면 화장품 랠리가 나왔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던 때. 자, 그때도 동일한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장품이 지금 다 같이 날아가는 거는 시장 수급이 화장품을 선택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매출 나오는 거는 미국향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그때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 못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도 같이 좋았지만 지금 신고가 레벨까지 트라이 하려고 하는 실리콘2를 보겠습니다. 똑같죠? 작년에 랠리는 같이 나옵니다. 랠리 나오는 구조는 비슷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신고가 레벨로 도달하는 건 실리콘2고 우상향을 못하고 지금 쉬고 있는 거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실리콘2는 브랜드잖아요. 자, 그럼 실리콘2 말고 같이 생산하고 있는 뭐 한국크루마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 봅시다. 마찬가지죠. 미국향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산업을 보더라도 실제로 얘가 시장 수급,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은 수급발로 올라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수급발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얘가 좋아서 올라가느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장기를 볼 때 분명하고 선명한 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고가권 트라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판단은 합니다만 되게 전략으로 좀 이야기 드리자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기간 투자할 만한 내용의 기업은 전혀 아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도와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좀 차가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가권 트라이가 나오잖아요. 딱 봐도 이제 신고가 레벨에서 들어가신 거죠. 더 갈 것 같으니까. 이런 고가권 트라이는 무조건적으로 손절가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 무너진 날 저도 알고 있어요. 한국쿨마 실적 나왔는데 한국쿨마가 실적 미끄러지니까 같은 생산 라인 기업들이 다 깨졌던 건데 저도 이 순간에 같이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무조건 팔고 나와야 돼요. 안 좋은 게 뻔한 상태에서 수급으로 밀어 올렸으니까. 그러면 이런 구조를 알게 된다면 되게 아쉬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먼저 어떤 산업에 있어서 대표 종목들을 사고 싶다라면은 그 산업이 돌아가는 구조 정도는 이해하고 보는 게 종목을 선별하기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고가권 트라이를 하실 거면은 손절가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쉽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정부가 오늘부터 출발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로요. 그리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과거 한한령 시절부터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게 소비재 쪽이었고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던 게 엔터라든지 문화 콘텐츠 산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실제 우리 정부, 지금 정부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리고 진행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향 매출 파이를 우선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소비재,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들도 한국 화장품 제조를 더불어서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도 수혜받을 가능성이 좀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거는 추정이고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이 가능성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외교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고 외교상 풀어야 할 숙제들을 거치고 나면 생산이라든지 판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통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구축을 해야 돼요. 여기에도 또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 저는 이건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 낮추고 이런 전략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기대값이 있는 특히나 이제 K뷰티 하면서 국내 K뷰티 산업이 물론 중국향 제외하고 다른 부분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의 특성상 하나의 섹터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특성도 지니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좀 기대하면서 기다림의 영역으로 두시는 게 좋겠다. 중장기 투자로서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이거는 이 신고가 레벨, 사실 이거 신고가 레벨이긴 한데 시총으로 보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레벨입니다. 그래서 77,000원 정도 도달하게 되면 야인시드 시간 통해서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영역은 그 당시에 가봐야 또 한번 적절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좀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비중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고 그리고 77,000원 정도 본전 레벨에 도달하는 주변에서 야인시대 통해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미인 계좌님께서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 49,000원 비중 10%로 목표가 좀 부탁합니다. 먼저 로봇 주식에서 지금은 국내 주식 중에 이제 관심에서 제외시킬 종목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가장 좋은 걸 사면 되죠. 그러면 로봇 회사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다 적자예요, 그냥. 아직까지 뭐 제대로 뭐 매출도 안 나오고 그렇죠. 뭐 두산 로보틱스도 적자가 뭐 1분기에 적자도 많이 발생됐고요. 적자가 1분기에 121억 됐네, 영업 적자. 그 매출도 51% 줄고. 그러면 이제 해외 수출하는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은 관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같은 데 발주도 안 하고 비싸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로봇 시장에서 우리 국내 시장의 로봇 회사들은 발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은 완전 수준이 저 밑에 땅이 밑바닥이고요. 다른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 이제 현대차 있지만 그거는 뭐 아직 자회사 상장 안 돼서 그렇고 나머지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 회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도 중국에서는 뭐 4등 정도로 그리고 중국 협동 로봇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 회사 대다수 적자 탈피가 어려울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뭐 유일 로보틱스라는 뭐 로보티즈하고 여러 종목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확실하게 앞으로 매출 나오고 좋아지는 것은 그냥 협동 로봇, 산업 기존 있었으니까 협동 로봇도 뭐 지금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의 코봇이라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공항에 인력이 부족해서 수화물 검사를 이거 잘 못하면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하면 발주되면 또 나오긴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전체 시장에서 보면 지금 오히려 이제 수요가 좀 정체되고 있는 상태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흑자 전환도 쉽지 않은 상태. 그러면 지금 흑자 전환도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굳이 나는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1등주가 뭘까요? 로보티즈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 그러면 옵티머스 들어간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로보티즈도 해드리고 그러면 그거 사시면 돼요. 잘 가고 그것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트 저도 몇십만 얘기했지만 뭐 50만 목표는 40명 가시면 끝났어요. 그것도 반등만 남은 거죠. 그러면 실제로 실적도 나오고 이렇게 휴머노이드에 들어간 로봇의 부품이나 이런 거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럼 두산은 협동이니까 협동은 관심도 없어야 됩니다. 휴머노이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는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저 그래도 뭐 일단 기술적으로는 보시면 지금 거래가 안 실리 오늘 외국인이 8만 주대 샀는데 거래가 안 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냥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해놨으면 조금 또 이익 실현에 좀 사고 그래서 내려가면 조금 올라가 또 못 가 또 올라가 못 가 이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큰 시세가 거래가 250만 지금 얼마 거래도 안 실리잖아요. 40만 주대. 그러니까 이걸 돌파를 아직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여기까지 보면 52,5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고 손절가 47,000 드리고 있고 길게 보면 이제 뭐 또
어느 정도 성장할 걸로 보이니까 길게 보면 6만 8천 원까지는 봐도 되는데 굳이 5만인데 6만 8천이면 30%인데 길게 30%로 적자 기업을 가지고 갈 필요 없죠.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관련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5만 2천 몇 억엔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19,000원에 1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제가 실제로 17,000원 이하의 가격권, 지금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야인시대 통해서 추천주로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국내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저는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실제로 룬드백을 통해서 또 2건의 빅파마 향의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됐죠. 총 금액 합치면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게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도 기술 수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에 대한 질문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중항체 플랫폼, 다중항체 플랫폼 리맵 같은 경우도 글로벌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눈여겨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ADC 관련 플랫폼도 가지고 있죠. 또 물론 아직은 뭐 전임상 단계이긴 합니다만 면역 항암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들만 하더라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아주 연구하는데 큰 돈을 쓰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다중항체라든지 ADC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시권 내 성과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좀 그렇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은 좀 끌고 가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앞으로도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기술 수출을 가지고 흑자 전환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좀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하는 기조고 단기 전략보다는 중기 이상의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 중심에서 좀 멀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에선 좀 소외가 되어져 있죠. 그렇다라는 말은 내용은 좋더라도 좀 쉬어가는 기간들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뭐 맞추기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요 이벤트들이 있죠. 3대 아마케라든지 또는 6월 17일부터 시작하는 바이오 USA 같은 행사들 이런 행사들에 참여해서 우리 이만큼 기술력 좋아요 하는 뽐내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추는 가능하지만 저는 기간 투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냅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일단 위에서 한번 잡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생각보다 많이 갈 종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재료가 좀 붙으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표적으로 재료가 붙은 애를 보면 비만 치료제하는 기업 중에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감기하고 있죠. 물론 오늘은 악재 아닌 악재를 좀 맞아서 하한가에 들어가 있지만 재료가 한번 붙게 되면 이런 식의 퍼포먼스가 발생해요. 바이오주들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올라가는 구간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 기술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한 1년 쉬죠. 이런 구간 보면. 한 1년 쉽니다. 여기도 보면은 한 3, 4개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런 구간들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입니다. 기술력은 이미 빅파마가 입증을 해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 기다리겠는데요 하면은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볼게요 하면은 실제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지금 가격은 저는 지금 너무 비싸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펩트론 같은 종목 소개해드렸던 게 이런 가격대예요. 이런 가격대. 지금 보면은 까마득하죠. 에이프릴 바이오도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면은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좀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막 단기로 보고 싶고 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비중 정도만 들고 가시면 좋은 성과 날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에이프릴 바이오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덕시어너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54,000원 15%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려요.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다 해드렸습니다. 히든카드에. 한번 그 영상 있으면 보시고 이토마토 홈페이지 가면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뭐 그래도 뭐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궁금하시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보다 좀 약해. 어저께 엔비디아 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적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성장률 올해 훨씬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급등하고 나서 빠지고 났을 때 어떤 형태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급등하고 그 다음에 쭉 빠졌다. 다시 이 급등한 구간을 다시 올라오는데 거래가 좀 더 나아지고 있으면 가일건입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 사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 지수 저금리에 샀는데 주봉 차트도 보시면 요 지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바닥권이. 그래서 오히려 요 기간이 이제 61,700원인데 지난 3월 달에 가다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이제 올해 경기에 대한 우려 이제 아직 뭐 대통령 선거도 뭐 확정 안 되고 그래서 잠깐 가다가 못 간 건데 지금 이제 신정부의 추경도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걸 경제를 살리겠다고 안 가는 시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어느 정도만 좀 회복하더라도 하면 메모리 반도체 특히 가장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했고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장에서 길게는 이제 한 1년 목표가는 78,000 정도 됩니다. 내년까지는. 근데 단기적으로 여름장 저 9월 초까지 68,000원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려놨어요. 그죠? 그러면 68,000원까지 지금은 팔 때가 아니에요. 지금 54,000원에서 조금 올라와서 다른 게 더 급하게 다른 거 잘 가니까 그걸 가기보다도 이것도 갖고 있다가 최소한 뭐 15% 뭐 이렇게 샀으니까 한 10%는 먹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6만 딴채 갈 걸 보입니다. 그래서 68,000 가고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는 항상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6월 달부터 변곡지 6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9월 초나 이때 파시면 돼요. 더 강세라면 11월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007년도나 뭐 2017년도 같은 거는 9월 갔다가 또 조정받고 11월 달에 거의 고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경기 회복까지 신정 안 물려서 지금은 추세로 갈 때이기 때문에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진로도 리스크가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8,000원 보유하시고 보유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11,500원에 비중 10%. 네, 이렇게만 주지 마시고 질문하실 내용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니까.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이거 뉴스 나왔을 때 보면은 6월 2일 월요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보면요. 지금 재료가 하나 붙었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 CATL. 그러니까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한 40% 정도 나오다 보니까 CATL이 압도적 1등인데 CATL에 전지박 공급하는 공급 계약에 대해서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좀 상승하는 기조를 띄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간단하죠. 왜 이렇게 움직이냐. 실제로 해당 공급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적자폭에 대한 만회가 될 가능성이 아직은 가시권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측권에서 본다라면 흑자 전환이 내년 정도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업황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차트가 어느 정도 이해가 질 거예요. 얘가 보면은 계속 높죠. 이 2021년에 59,700원 고점 찍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우하향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많은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싸다. 그죠? 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주식 투자라는 건 비싼 기업이 어느 정도 싸질 때 사는 게 유리하던가요? 아니면 계속 싸지는 기업을 샀을 때가 유리하던가요?를 바라보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전자입니다. 누구나가 원하는 기업이 시장의 여파라든지 우리 많이 겪었죠. 올해 초에도 있었고 관세 여파도 있었고 그런 제3의 여파를 통해서 가격이 다운됐을 때 사면은 단기간에도 한 달 만에도 100% 넘는 수익률이 찍히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계속 약하던 애들은 시장이 약해도 약하고 시장이 지금 좋아도 약해요. 오늘도 보면은 시장 엄청 좋은데 혼자 음봉 떨어지고 있죠. 이런 구조인 종목들은 애초에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이게 재료가 붙었네, 뉴스가 붙었네 하면서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대부분 물리고 거기서 중장기 투자가 출발하게 됩니다. 다소 아쉽지만.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투자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싸다? 충분히 쌉니다. 근데 이거 살만하냐? 저는 안 삽니다. 오히려 중요 섹터들, 지금은 중요 섹터가 거의 정해져 있죠. 정책 수혜를 보고 있는 저PBR 종목들이라든지 또 소비재 종목들, 화장품, 피부 미용이라든지 산업재, 조선방산, 원전 같은 기업이라든지 또 신재생 같은 기업까지도 추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가권에서 좀 모을 수 있는 성장 퍼포먼스가 거의 정해져 있는 반도체,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있겠죠.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단기 호재로 이렇게 주가가 한번 급등하다가도 결국 유지하지 못하고 주가 레벨이 낮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안 보는 게 낫다. 대부분의 경우 유사한 흐름이 반복이 되니까요. 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작년 7월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뉴스 받고 올라갔었죠. 이 레벨 유지가 되던가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유지가 되나요? 안 되죠. 급등했다가 제자리까지 금방 옵니다. 지금 이런 구조만 계속 띄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사실 저는 지금 교체하는 게 베스트 같은데 현금 여유가 있는 상태고 좀 기다려볼 수 있다라면은 조금 기다려보세요. 기술적으로 이제 본전 정도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기다리시면은 본전 탈출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럴 때는 이제 손절 라인이 명확해야 돼요. 이 캔들 시가 부분 있죠? 8,600원 정도 되는 부분 이탈하면 과감하게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되 본전 오면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섹터로의 관점을 아예 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세로민님께서 뉴로메카 26,300원 5%입니다. 정책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샀는데요. 잘못한 것 같아요 했는데 뉴로메카가 로봇주 정책주인가요? 로봇 산업 키워야 되기 좀 하지만 그러면 왜 정책주가 있으면 로봇주 중에 뉴로메카를 산 거예요? 200억, 100억 정도면 적자가 계속 있는 상태. 올해 작년 적자가 190억, 적자가 늘어나고 특별한 관련된 종목 중에 이게 특별하게 경쟁력을 더 갖고 있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거의 더 뒤처져 있습니다. 만약에 협동 로봇이나 산업 로봇이나 전부 다 대다수 하면 중국이 워낙 싸기 때문에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러면 핵심적으로 경쟁력 있고 산업이 성장하면 핵심적 경쟁인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10만 원 정도 이하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10만 원 그때 할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저 위에 30만 원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40만 원 그도. 그리고 이제 계속 적장 이제는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다른 주식도 이미 관련된 SK 관련된 또 올라왔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소형주들은 특별한 그런 모멘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형주니까 갈 거라서 보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룹하고 같이 그룹사랑 이렇게 연계돼서 있으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안 가는데 로보티즈 보세요. 이렇게 잘 가잖아요. 아무 때나 사도 돈을 벌잖아요. 지금 이것만 가고 있잖아요. 이것만 아니라 이거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을 대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로보티즈가 작년 같으면 3월, 4월, 5월 달에 이렇게 저는 이제 인정이익탄에 이걸 2만 원 저번에 주고 장기적으로 제2의 2차 전지 경우 같으면 로봇계 에코프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당연히 10만 대가 아니라 저 위에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전부 다 액추에이터가 다 공급이 된다고 저도 이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주식이 올라간다고 이 주식은 안 사고 올라갔으니까 내가 싸다고 요 밑에 있잖아요. 내려와서 싸다고 여기서 사면 이게 싼 게 아니죠.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야 주식이 싼 거죠, 지금은. 근데 가치가 올라갈지 불투명한데, 그러면 내려오니까 거래도 없잖아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전문가한테 가서, 최고의 주식을 찾아야 됩니다. 로봇계에서 누구. 그 다음, 요즘은, 주식하기가 엄청 쉬운 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만 끝없이 가요. 그럼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간 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로봇 제일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없이 수익이 나는, 물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은 팔아서 교체하는 게 가장, 내리라도 교체하는 게 빠른 거. 물리면, 로보티즈 같은 거 물리면 나중에 갖고 있다 밑에 바닥에 반타작 더 사면 됩니다.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불안하잖아요. 지금 3년은 계속 적자나고.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2만 삼각이네요. 25,700원. 25,700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 22,000원 손절가 드려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모렉 퍼시픽 홀딩스 23,500원에 15% 단기 3개월 정도 보는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주셨어요. 자, 일단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모렉 퍼시픽은 원래는 지주사가 없었죠. 근데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를 만든 케이스입니다. 아모렉 퍼시픽 홀딩스가 생긴 건데 지금 다른 지주사랑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모렉 퍼시픽 홀딩스는 PBR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지주사는 막 올라가더라도 막 0.4배, 올라갔는데 0.3배 이러잖아요. 지금 아모렉 퍼시픽 홀딩스는 0.73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 정부, 오늘 차부터 들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치가 지금 저 PBR 종목들의 목표치는 0.8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표치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엄청 기간 투자 해봐야지로 보기에는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의 영역으로 두시는 게 어느 정도는 맞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시장은 보통 이렇게 수급 쏠림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밸류에이션을 무시합니다. 그냥 가요, 계속. 많은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방산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어요. 물론 방산 중에서 실적 좋은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그럼 지주사의 이 정책 모멘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끝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그 끝나는 시기까지 밸류가 맞아떨어지게 끝나는 애도 있고 안 맞아떨어지게 오버슈팅 나오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모렉 퍼시픽 홀딩스를 대할 때 입장인 거고, 그래서 좀 위험하죠. 저 3개월 볼래요 하면은 3개월 뒤에는 올라갔다가 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정책 모멘텀이 불다가 실제로 정책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봤죠. 그럴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냐? 사실 지금처럼 잘 사셔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꺾이면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꺾이면 판다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실제로는 섹터 안에서 상대치가 어떻게 돼가는지, 유동성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또 이제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거는 수급 동향도 좀 체크하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이라면 이런 건 좀 어렵죠. 제일 편한 거. 사실 제가 권장하진 않지만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5일선 깨면 파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 보인다. 저는 단기 랠리는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가격 설정하기가 좀 애매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이거 파신 다음에 지금 올라갔는데도 되게 싼 지주사들 많아요. 밸류 측정하면. 그럼 그런 쪽을 보셔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드린 전략이 있죠. 어떻게 한다? 모르겠으면 5일선 깨지면 판다. 그래도 수익 보시는 거 충분합니다. 아니 전문가님 5일선 깨지면 못 팔 것 같아요. 저 머리 끝에서 꼭대기에서 팔고 싶어요.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들면 머리 꼭대기에서 팔지도 못할 뿐더러 어깨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를 머리 끝에서 판다기보다는 꺾이면 팔아야지로 판단하시는 게 머리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끝은 안 돼도 한 눈, 코 정도에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3개월 보지 마시고 꺾이면 판다로 판단하셔라.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환님께서 에이징랜드 매수가 35,000원, 비중 10%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진단 좀 부탁드리는데, 에이징랜드는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회사입니다. 디자인, 이거 보시면, 디자인 솔루션 반도체 디자인 할 수인데요. 논리, 해로 이렇게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이쪽이 마진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23년도, 22년 39억, 영업이익 110억 등 작년에 적자가 170억, 올해는 45억 흑자 전환다 예상하지만 이게 이제 팹리스 회사가 잘 되려면 대만처럼 비메럴 시스템 반도체가 아주 잘 된 상태에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팹리스가 수만 개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쭉 구축돼 있는 그런 생태계가 있어야만 잘 되거든요. 그건 우리는 대다수 이제 이 팹리스 회사들이 아주 소형이고 이쪽이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셋업지 메모리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가 크기 때문에 나머지 팹리스 회사들은 시스템을 이거 안 키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부 다 대다수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 쪽으로. 그럼 거기랑 경쟁해서 우리 에이징랜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면 대만에 이제 디자인하우스 쓰지 여기서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잘 못 가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과거에 23년도 AI 반도체에서 잠깐 간다 하시면 실제로는 수혜가 실제로 없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AI 반도체는 대다수 제조반도 다른 거 다 마찬가지지만
구조적으로 AI보다 성장하지 우리는 쉽지 않다. 이미 뒤처졌자 AI에 관련된. 그래서 중소형주는 손절가 정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반타작시 납니다. 위에서 잘못하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올해부터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 추세를 가려야 되는 그 어떤 거래량이 없고 에너지가 안 붙었잖아요. 그 안 붙은 상태에서 매물이 여기 33,000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33,000 많은데 내가 지금 35,000 사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내려왔다고 내려왔다고 사는 게 가치 분석이라든지 기업의 내용, 이제 비즈니스 모델 분석, 가치 분석 이런 거 안 해서 그런 거죠. 여기서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잠깐 올라갈 때. 그러면 이게 단발성으로 거래가 실려서 올라간 거랑 그럼 거래가 단발성 실려 올라갔죠. 그럼 나는 이제 여기까지 가네. 그런데 여기 35,000선 43,000원 목표가가 적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반드시 목표가가 50% 100% 안 나온 주식 아예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왜 많은 2,000개 정도 있는 주식 중에 10% 20% 보고 그까지 고점까지 10% 20%밖에 안 되는 주식을 잠깐 먹고 나오겠다면 전부 다 물려요. 그러지 말고 지금 한 100% 200% 갈 수 있는 중이 널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밑에서 사가지고 시작하면 딱 갖고 있으면 거의 50% 100%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중 적게 사도 되는데 그래서 비중도 적은 상태에서 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32,500원 드리겠습니다. 32,500원 가면 비중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 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니까 놔두면 본전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든지 아니면 6개월 정도 안에 35,000 정도 간 다음에 파시고 아니면 빨리 손절하고 싶다면 32,500원 손절하시고 지금은 바닥 끊이로 보여요. 그래서 반등할 때 비중을 축소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종목 진단을 마치고 히든 카드 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카드는 제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먼저 가져가 보겠습니다. 먼저 효성중공업입니다. 요즘 너무 좋죠? 실제로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너무나도 폭등을 해가지고, 과거에 주도주였던 전력설비 기업들이 다소 좀 조용히 올라가는 듯 한데, 이 신고가가 엄청 많이 뚫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드렸던 다음에 챙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수익을 챙기고 계시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5월 잠정 데이터, 수출 데이터도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에 분석해서 올려드렸는데 대형 변압기 삼총사는 여전히 좋아요. 실제로 4월 같은 경우가 올타임 하이급으로 너무 좋았는데 거의 유사한 수준이 5월에 또 찍힙니다. 물론 대형 변압기예요. 이제 중소형 기자재라든지 중소형 변압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대형 변압기 삼총사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제가 갑자기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삼총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되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신고가 랠리 나오고 있는 거는 실적을 감안하고 수주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찍힐 수 있는 숫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버페이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다음 목표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목표가는 70만 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없는 분들은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죠. 쉬어가는 구간에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 쏘는 구간에서 담게 되면 평단이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SK입니다. 네, 지주사를 그래도 나름 제가 빨리 챙겨드린다고 챙겨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나서 오늘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SK를 드렸던 이유는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제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사주 보유량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법 개정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자사주의 매입이고 자사주의 소각입니다. 그렇다면 지주사들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는 결국 많은 지주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게 되는 건데 SK가 지주사 중에서 자사주가 제일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소각이 발생했을 때 수혜 가능성도 제일 큰 기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올라와가지고 보게 되면 PBR 아직도 0.44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도 엄청 싸다 갈 자리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보다는 끌고 가는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목표가는 20만 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히든 섹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섹터는요, 바이오입니다. 네. 아니 무슨 바이오예요 전문가님 지금 금융주 날라가고 저 PBR주 날라가는데 저는 근데 이 저 PBR주들의 랠리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증시의 추경이라든지 증시의 호재가 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나서 다음 사이클이 발생할 때는 또다시 성장주의 시간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상대치 레벨로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시총 코스닥 종목들이 좀 가져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저는 바이오 반도체라고 판단하고, 또 그중에 고시총은 일단 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를 눈여겨봐야 되는 하나의 근거이기도 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걸 보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금리 인하하는 시점보다 인하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졌을 때 바이오 같이 금리 인하 수혜 섹터 같은 경우는 미리 반응하는 형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럼 올해 하반기는 바이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시즌으로 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라면은 정부, 오늘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바이오를 거의 국가 산업으로 구분을 해서 키우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자는 반도체가 좀 중심이 됐습니다만,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단위로 투자하는 산업이면은 뭐 분명한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생산 단위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종목은 ST팜입니다. 사실 오늘 증시에서 좀 딥하게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ST팜 수주 공시도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올리고 핵산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대체제가 없을 만큼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ST팜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왜 올리고 핵산을 규정짓냐면,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게 되면 생물보안법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지금 토마토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추진한 거 아니었어요? 작년 8월부터 추진해서 12월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실패했는데, 지금 다시 재추진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민주당 상원 의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건데,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안보 관련된 법안들이 수정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산업의 안보 관련된 게 많은데, 그중에 주요 타겟이 되는 건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산업들의 데이터를 뺏길 수 없다라는 건데,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지금 생물보안법 재추진 가능성이 갑자기 좀 올라오고 있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혜 가능성이 그럼 어디 있냐라고 봤을 때는, 실제로는 큰 규모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스위스의 론자 정도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업이야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해당 밸류는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라면, 중소형주에서는 제가 우시바이오로직스 얘기 드릴 때 자회사 우시앱텍 얘기 드렸죠. 우시앱텍이 가장 크게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품목이 올리고 핵산입니다. 그러면 생물보안법 통과되고 올리고 핵산 어디다가 주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저는 ST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수주들의 고객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물량을 보게 되면 빅파마 아니면 이렇게 양이 소화가 안 돼요. 결국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파마향 수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다만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수급에서 좀 소외가 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긴 호흡, 그러니까 단기로 볼래요, 오늘 사서 내일 팔래요는 알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고, 또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적극적인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ST팜 좀 가져왔고요.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볼게요. 네, 오늘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7,000원, 손절가는 7만원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히든카드 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목표가 도달한 거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주사 4월 2일 날 16,000원에 오리온 홀딩스 해드렸는데요. 지금 목표가 제가 22,000원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 가서 24,000원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도달했는데, 오늘, 목표가 수정하겠습니다. 목표가 38,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책주들이 지금 현재, 썸머랠리의 가장 강력한, 쪽이, 이렇게 정책주들이, 지주사랑 정권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세적으로 훨씬 더 쉽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지주사들 대다수가 그런데요. 이 박스권, 과거에 이렇게 높았던 가격이 내려와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가를 보시면, 3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8,000원까지 목표가를 수정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목표가 내가 22,000원, 122평선 목표가를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122평선이니까 길게 보면, 월봉으로 보면 122평선이에요. 22,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한가가 한 방에 돌파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지금 강하게 보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 갔다가 눌림목 주고 박스권 조정을 딱 받고 가면 이게 3파 상승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월봉으로 과일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함부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조선주, 방산주 전력주 이런 게 가면서 쭉 간 게 빨리 팔고 나온 사람들은 그냥 많이 아쉬웠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저는 이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 상법 개정이 이달에 다 통과될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외국인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상한가 친 여기까지 분기하면 안 되니까 손절가 24,000원 하고 종가 기준입니다. 이탈가 24,000원 분기하면 그때 파시면 되고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오늘 히든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 카드는 반도체입니다. 지난주에 반도체 들었는데요. 반도체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지난주 얘기한 거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탄탄합니다. 미국이 2.4% 올해 전망이기 때문에 GDP가 미국 경제가 우려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아마 4분기는 경제 성장 지표로 봐야 됐지만 지금 경제 지표로 봐야지만 지금은 여름장까지 9월까지는 특별하게 미국장이 급락하지 않는다. 그럼 미국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급락하지 않으면 국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정부가 이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력 추경을 또 하고 해서 이 추경 강력 드라이브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면 경기에 온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좋아지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또한 신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또 생산세액 10% 공제도 얘기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삼성 대다수 이쪽이 진행이 잘 안 되던 것들이 아마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하이닉스도 방문했고 사정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도체 전체 수혜, 하이닉스도 수혜가 크고 또한 이제 삼성전자도 수혜가 되는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반도체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형주다. 반도체주도 중소형주가 대형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히든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카드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인데 보시면 대다수 하이닉스보다 다 약해요. 두산 이수페타시스,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국내 마이너리와 관련된 밸류체인 한미반도체까지 AI 반도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 좋지. 이 종목까지도 오늘 상승률이 하이닉스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히든 카드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대형주 자금이 커시고 수억씩 거래하신 분들은 나는 이제 CJ라든지 지주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한 것 20% 급등하고 이러니까 못 따라가고 겁나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도 사도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한 8월 달이나 9월 정도 때 그때 다시 시세를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가 우리가 그나마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이닉스 때문에 AI 반도체가 활성화된 거예요. 하이닉스가 HBM을 최초로 만들고 10년 동안 연구해서 청청 싸가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GPU랑 해서 AI 반도체가 됐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이게 하이닉스가 이렇게 연구 개발해서 그래서 하이닉스가 1분기 때 메모리 세계 1등이 간 거예요. 삼성전자를 제치고 HBM 때문에 그만큼 이
우리 국내 반도체가 그나마 이 HBM이 있어서 AI에서 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하반기 경기가 우상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또한 AI 반도체 메모리 글로벌 선도 기업이 우리 삼성, 제가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고 또한 이제 매출이 엔비디아도 뭐 본래결 때문에 매출에 우려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1분기도 매출액이 엔비디아가 72% 성장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향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도 계속 매출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2분기 조만간 나올 때 2분기 전망을 보니까 매출액이 20조 정도 하면 한 20% 정도 전년 대비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정도 예상되면 60%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보면, 지금 8조 8천억이면 거의 뭐 35조 이상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영업이익이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150 시가총액이 150조대인데, 이게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159조면. 저는 35조라면, 지금 이거 350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앞으로 이제 AI 혁명 시대에 이제 HBM 계속 소비가 계속 되니까 데이터 센터 작은 거, 큰 거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대에 또 더 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성장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 좋게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 먼저 매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 24만 8천 이제 돌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이렇게 끝나고 다음 달에도 7월 달에도 이 박스권 상단에 올라가 있으면 이제 폭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에 여름 전까지 당연히 24만 8,500원 돌파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목표가를 24만 8천 돌파니까 28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9월까지 목표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장기 목표가를 드린 27년도입니다. 앞으로 2년 뒤까지 목표가가 2년 안에 저희 코스피 지수 한 4,20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4,200포인트 가면 이 주식은 48만 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거의 100%죠. 그래서 뭐 가지고 있으면 된다 사면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손절가는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하고 히든카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보면은 사실 야인시대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또 종목 상담 요청을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좀 못 드린 상담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님 네, 그 먼저, 유튜브 오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맞아요. 저는 네. 일요일 저녁마다 이제 저녁 9시로 시간 변경해서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 오시면 저는 뭐 종목은 몇 개밖에 안 하니까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어요? 저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공개 방송을 다 했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사실 저는 화면은 아마 오늘 없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의 색깔이 다음 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종목이라든지 섹터 얘기 많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놀 때가 아닙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집중해서 보셔야만 이번 여름장 큰 수익이 날 걸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